집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맛있는 연어 요리 냄새가 아니라면 전기 장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냄새가 난다면 전선이 닳았거나 차단기에 결함이 있거나 회로에 과부하가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코팅된 전선은 햇볕에 방치된 참치 샌드위치보다 더 심한 냄새를 풍겨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전기 시스템을 점검받으세요. 집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면 바로 배관공에게 연락하세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오염과 같은 하수 및 배수 문제지만 온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문제는 가스 누출입니다. 제조업체는 천연가스에 특유의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사람들이 아주 작은 가스 누출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에서 유니콘을 발견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스토브에 불을 붙이기 전에 뭔가 퀴퀴한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일산화탄소 냄새고 심각해요. 이 은밀한 가스는 너무 많이 흡입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최악은 무취와 무미라는 점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사실 이 냄새는 가스에 첨가되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다음에 가스레인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어젯밤에 먹다 남은 라자냐 때문일 거라고 간과하지 마세요. 집안 어디에서나 벽에 알 수 없는 누수처럼 물이 고여있는 곳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이러한 습한 공간에서 번식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드버그는 신발을 좋아합니다. 네, 빈대는 신발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해요. 따라서 거의 신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빈대가 아늑한 낮잠을 자려고 신발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가신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까요. 가죽 신발은 빈대가 기어다니기에는 너무 매끈하기 때문에 빈대가 숨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 운동화는 빈대의 놀이터와도 같죠. 흥미로운 질감과 패턴으로 인해 완벽한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빈대가 신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운동화를 종종 신어주세요. 이 소름 끼치는 벌레는 자주 움직이거나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벌레 몇 마리를 처치할 수도 있으니까 윈윈하는 상황이죠. 신발을 신고 빈대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발과 마음이 고마워할 거예요. 불쾌한 냄새가 코를 공격하고 있다면 매트리스를 점검할 때입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7년 된 매트리스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고 평방인치당 1600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방호복을 입고 자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끔찍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 청소의 숨은 영웅 베이킹소다를 소개합니다. 이 마법의 가루를 매트리스에 뿌리고 30분 동안 고양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재밌는 일을 하면서 기다린 다음 브러쉬 부착형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면 됩니다. 짜잔! 침대에서 봄날의 데이지 꽃밭보다 더 상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신 박테리아에 방해받지 마세요. 새로 산뜻해진 매트리스가 달콤한 꿈을 꾸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적어도 악몽은 막아줄 거예요. 수건에서 늪 괴물의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수건을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않도록 타월을 3번 사용한 후에는 바꾸세요. 냄새나는 세균을 정말 없애고 싶다면 가끔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코는 물론이고 룸메이트도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욕실에서 늪 냄새가 나는 경우 물이 고여있거나 배수구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관공이 내일까지 올 수 없다면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화장지 롤에 떨어뜨려 냄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숨이 막히는 기분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제 냄새나는 변기 소리입니다. 향이 나는 세제를 홀더에 바로 뿌려주거나 증류수와 에센셜 오일로 나만의 DIY 향을 만들어보세요. 세제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에센셜 오일은 악취를 숨겨줍니다. 다만 선택한 오일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식기세척기로 넘어갈게요. 식기세척기 안에서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겹죠? 식기를 넣지 않고 식초를 약간 넣은 상태에서 건열 코스를 실행하세요. 필터와 패널을 포함한 모든 내부를 세척하세요. 식기 바구니에 곰팡이가 조금 피었다면 희석한 항균 세제에 담가 두었다가 깨끗이 헹구세요. 이제 집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이나 가을에 난방이나 라디에이터를 켤 때 딸깍거리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시스템에 응축된 수증기가 끼어 있다면 라디에이터에 공기를 빼보세요. 그리고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 온수기에 물이 새거나 침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물을 차단하고 들어보세요. 소리가 멈추면 배관공에게 전화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탱크를 비워보세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벽과 천장에 위험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로 칠한 페인트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팝콘 천장은 피하세요.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성면이 함유되어 있어요. 성면은 알파벳 수프 한 그릇과 같습니다. 성면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결정섬유, 크리소타일, 안토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크로시돌라이트, 악티놀라이트, 아모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고 속지 마세요. 성면은 매우 단단한 물질입니다. 성면은 고온, 화학물질, 심지어 전기에도 견딜 수 있어요. 과거에 성면이 인기 있는 건축자재였던 건 당연해요. 성면은 교활한 닌자처럼 아주 작은 섬유로 분해되어 며칠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이 섬유를 들이마시면 폐에 위험한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으악! 이제 성면으로부터 벗어나 폐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성면 지붕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는 부엌 싱크대와 배수구에서 파티를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쓰레기 처리 찌꺼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안은 박테리아 부패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재밌는 해결책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음 6개, 베이킹소다 1큰술, 레몬 슬라이스 3조각, 표백제 1티스푼을 기계에 넣어 나만의 파티를 열어보세요. 쓰레기 처리 기계를 켜서 얼음 조각이 제 역할을 하도록 놔두세요. 파티가 끝나고 찬물로 30초간 헹구면 싱크대가 산뜻하고 깨끗해집니다. 새 소파나 수납장이 몰래 악취가스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하는 이 가스는 코와 목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죠.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새 가구나 가정용 제품을 찾고 있다면 낮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눈여겨보세요. 코가 고마워할 거예요. 냄새나는 가구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우주에서는 만리장성을 볼 수 없어요. 멋지긴 하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사가 확인했으니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만리장성은 웅장한 곳이고 오늘 여러분은 운이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갈 테니 안전벨트를 매세요.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1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여전히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 갈 거예요. 인도가 뒤를 바짝 쫓고 있고 조만간 이리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 3,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명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중국이 다른 곳에서 온 정착민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석기시대 사람들로부터 문명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요. 그러니 중국의 역사와 고대 유적지가 가득한 것은 사실 당연해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리장성에 도착했습니다. 길이가 21,000km가 넘어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거리의 거의 5배에 달하죠. 또는 북극과 남극 사이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길기도 해요. 오는 날에도 인상적이죠. 물론 장벽의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성벽은 수세기 동안 건설되고 있었죠. 고대 도시에는 침략자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성벽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중국 도시에도 성벽이 있었어요. 기원전 220년에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중국 황제는 모든 도시 성벽을 하나의 큰 성벽으로 만들어 국경을 방어하겠다는 기발하지만 매우 야심찬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렇게 그 과정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성벽을 흙과 나무로 쌓았어요. 역대 황제들은 성벽을 강화하고 확장하고 수리하는 동시에 건축 기술을 현대화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어떤 황제는 벽돌로 성벽을 쌓았고 어떤 황제는 화강암과 대리석 블록을 사용했어요. 망루와 플랫폼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공사가 시작된 지 19세기가 지난 후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벽은 재료 측면에선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건축에 더 많은 매력을 더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일부 벽돌에는 벽을 쌓던 인부들이 남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글의 목적은 품질 보증이에요. 여기에 위치, 수량 및 책임 관리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재나 건축물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있죠. 또한 벽은 유독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곤충에 의한 벽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 원소인 비소가 건축에 사용됐어요. 그러니 이상한 충동이 들더라도 핥지는 않는 게 좋아요. 19세기 말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성벽이 세계에서 전략적, 군사적 중요성을 잃게 되면서 건설이 중단됐어요. 성벽은 효율성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져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아무튼 이 공사는 2000년 이상 지속됐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긴 건설 프로젝트로 남아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만리장성은 최상의 상태가 아니에요. 8%만이 양호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추정돼요. 또한 자연 침식과 인위적인 손상으로 인해 전체의 약 3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 세기에 농장과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 많은 벽돌이 반출됐어요. 오늘날에도 벽은 돌 하나하나가 해체되고 있는데 이번엔 관광객들 때문이에요. 그들 중 상당수가 기념품으로 돌을 가져가거든요. 매년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만리장성을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양이죠. 우리는 오늘 여행에서 기념품을 가져가는 대신 추억만을 간직할 거예요. 이제 자금성을 방문해 봅시다. 자금성은 건설에 16년이 걸렸고 600년 전에 완공된 황궁이에요. 오늘날까지 980개의 건물과 8,000개가 넘는 방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이죠. 왜 금알 금자가 쓰였을까요? 수세기 전에는 황제가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도시의 거리를 그냥 걸을 수 없었어요. 황제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도시에 출입할 수 없었죠. 오늘날 중국인들은 이곳을 고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중국어로요. 중국어 발음은 못해요. 이곳의 디자인은 전혀 무작위적이지 않아요. 세부사항은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을 반영하고 있고 심지어 색상도 풍수의 도움을 받아 선택했어요. 도시의 지붕은 황제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도시의 대부분의 벽과 기둥은 불, 대지, 강력한 지지를 상징하는 붉은색이에요. 바닥은 소위 금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 금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금벽돌은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데 특히 고대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자금성에서 나온 2개의 원본 타일은 8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5,100만 원에 팔렸어요. 지붕에 있는 동물 조각상도 볼 수 있는데 색채와 마찬가지로 동물도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용, 봉황, 사자가 가장 강력한 동물이에요. 용은 힘과 행운을 상징하며 중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동물이에요. 관용구, 전설, 점성술, 예술 등 모든 곳에 등장하죠.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를 용의 아들로 여겼고 결국 타가리엔 종만이 용의 아들은 아닌 것 같네요. 일반인은 용 문양이 있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중국 신화에서 봉황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화의 좋은 징조예요. 풍수에서는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집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사자는 힘과 권력을 상징해요. 항상 수컷과 암컷이 한 쌍으로 나타나며 경비원 역할을 해요. 지붕에 있는 동물 조각상의 수는 건물의 중요성을 나타내요. 이 도시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못을 사용하지 않아요. 못은 폭력적인 것으로 간주돼서 환영받지 못하죠. 목조 도시는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작은 불이라도 났다간 6세기의 역사를 가진 이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화재 예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도시에는 수많은 소방 장비가 있고 자신의 아파트보다 도시의 전체 구조를 더 잘 알고 매일 도시를 감시하는 특수 소방대도 있어요. 도시를 걷다 보면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지붕에 새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새를 고려한 엔지니어들은 새가 앉을 수 없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지붕의 등뼈는 새의 발톱 너비보다 더 넓고 각 지붕의 경사도 더 높아요. 또한 지붕은 미끄러운 타일로 만들어져 있어 새가 앉을 수 없죠. 새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렇게 하면 도시가 더 깨끗하게 유지되고 더 웅장해 보이죠. 그래서 새는 없지만 도시에는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들은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고양이들 중 일부는 황실의 후손이에요. 이 도시에 살았던 두 왕조는 고양이를 키웠어요. 왕조는 나중에 무너졌지만 고양이들은 도시에 남아 그 이후로 계속 살았어요. 물론 수년에 걸쳐 일부 길고양이들은 왕족에 합류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누가 왕족이고 누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고양이들은 모두 똑같이 도시를 순찰하고 쥐 그리고 아마도 일부 길 잃은 새들을 쫓고 도시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양이는 환영입니다.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4일 침몰했습니다. 승객의 소지품과 배의 도구는 모두 함께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 물건들은 1985년까지 인내심을 갖고 발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타이타닉은 빠르게 침몰했고 배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소형 잠수함을 탄 잠수부들은 잔해에서 많은 유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놀라운 물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많은 박물관이 잠수부들이 꺼내왔거나 생존자와 그 친척들이 기증한 타이타닉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판매되기도 하니까 특별한 유물을 위해 큰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셨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목록의 첫 번째 유물은 타이타닉 승객인 존 체프먼의 회중시계입니다. 존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엘리자베스는 친구인 에밀리 리차드 옆 구명보트 좌석을 제한받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체프먼 씨는 구명보트에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친구 에밀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잘 가. 존이 못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잠시 후 배는 침몰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체프먼의 회중시계로 돌아가면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배가 마침내 침몰할 즈음에 시계가 멈췄다고 보고 있어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는 동안에도 배의 밴드가 연주를 계속하는 상징적인 장면 기억하시나요? 실제 음악가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2013년에 경매에서 17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 밴드는 여객선이 가라앉는 동안 Near My God to Thee를 연주했다고 하네요.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배에서 발견된 악보 한 조각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Put Your Arms Around Me, Honey 라는 곡인데요. 종이가 물과 만나면 거의 순식간에 망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문서들을 볼 수 있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또 다른 저장된 종이 문서는 점심 메뉴입니다. 1등석 승객들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점심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식사를 즐겼어요. 이 독특한 아이템은 경매에서 12만 2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식사는 클래스에 따라 제공됐어요. 예를 들어 1등석 승객은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인 칠면조구이, 봄 양고기 또는 구운 대구를 먹었어요. 이에 비해 3등석 점심은 쌀 수프, 신선한 빵, 로스트 비프, 브라운 그레이비와 같은 음식으로 구성됐어요. 승객들이 배멀미를 완화하기 위해 먹는 기내 비스켓도 있었습니다. 메뉴뿐만 아니라 VIP 티켓도 찾았어요. 티켓 번호는 1342로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5번은 에드워드 시대의 향수 샘플입니다. 아돌프 살펠트라는 화학자가 다양한 향수병 샘플을 가지고 타이타닉호에 올랐어요. 그는 왜 이 샘플들을 가져왔을까요? 살펠트는 미국에서 향수 가게를 열 계획이었어요. 61개의 향수병이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주인은 살아남아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의 샘플은 가라앉았고 얼마 전에야 잠수부들에 의해 다시 발견됐어요.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리면 대개는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깨지지 않은 접시를 타이타닉에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리지널 화이트 스타 식기가 그 증거예요.
분명히 각 승객 클래스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가 달랐을 뿐 아니라 제공되는 접시도 달랐습니다. 회수된 접시는 녹색과 갈색 꽃무늬가 모티브예요. 가장자리에는 금색 테두리가 있고 중앙에는 로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접시는 옥션에서 판매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감동적인 개인적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로즈와 잭의 러브스토리는 허구이지만 이 배에는 분명 많은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를 증명하는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난 며칠 동안 배 안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케이트 버스가 4월 10일에 쓴 편지예요. 그녀는 뱃멀미가 얼마나 심했는지 적었고 30분 후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어요. 잠수부들이 수면 위로 꺼낸 편지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에스더 하트가 어린 딸 에바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는 경매에서 11만 9천 파운드에 낙찰됐는데 참사 8시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아마도 선상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편지일 거예요. 이 편지는 에스더의 남편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또 다른 편지는 존 심스 박사의 편지입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죠. 에디스 로젠바움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행운의 장난감 돼지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어요. 에디스는 큰 배를 타기 전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그녀의 어머니가 회복 과정을 위한 정신적 지원으로 선물한 거였어요. 실제로는 돼지 모양의 오르골이었습니다. 에디스는 같은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겁에 질린 젊은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장난감을 사용했죠. 목록의 다음 항목은 릴리안 위니프레드 벤담의 정찰 호루라기입니다. 그녀는 2등석 승객이었는데요. 그 끔찍한 날 밤 자신의 객실에 있었어요. 그녀는 타이타닉이 침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결국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생각했죠. 친구가 그녀를 찾아와 구명보트에 타라고 설득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잠시 후 그녀는 배가 두 동강이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구명보트가 밤바다로 떠오르자 릴리안은 함께 구조된 승무원을 보았습니다. 릴리안은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모피코트로 그 남자를 감쌌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던 만큼 릴리안이 그렇게 해서 그 남자의 목숨을 구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은 릴리안의 친절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릴리안에게 스카우트 호루라기를 선물했습니다. 그 호루라기는 밤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데 사용됐죠. 이 흰 장갑은 타이타닉에서 수습된 가장 희귀한 유물 중 하나예요. 이 면장갑은 한 신사의 거였는데요. 소유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수중에서 수십 년을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장갑은 상태가 양호하고 섬세한 디테일과 우아함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알람벨도 발견됐어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종이요. 사람들에게 빙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울렸던 그 종 말이에요. 프레드릭 플릿과 레지널드 리는 사고 당일 밤 보초 근무를 서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플릿은 배가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빙산을 본 사람이었어요. 아이러니한 점은 플릿과 리가 쌍안경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쌍안경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열쇠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배로 배치를 받은 승무원의 주머니에 들어있었죠. 그 열쇠를 두고 오지 않은 거예요. 쌍안경이 있었다면 빙산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었다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잠수부들은 승객이나 승무원의 소지품뿐만 아니라 배 자체의 유물도 발견합니다. 다음 유물은 웅장한 계단이에요. 이 상징적인 구조물의 일부가 난파선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이 계단은 1등석 승객들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가 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터키식 목욕탕에 가서 스파를 즐기거나 저녁을 먹고 싶으면 계단에서 만나서 함께 이동했죠. 이 계단은 타이타닉의 일부가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예요. 기적적으로 보존된 또 다른 유물은 타이타닉의 설계도입니다. 이 유물은 경매에서 가장 비싼 유물 중 하나였어요. 이 설계도의 폭은 약 10m입니다. 또 뭐가 있죠? 로그미터도 발견됐어요. 배의 항해 속도와 이동 거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예요. 전문가들은 4월 14일 정오부터 이 장치가 268해리를 기록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빅피스로 알려진 거대한 선체 덩어리도 발견됐어요. 이 친구의 무게는 15톤에 달합니다. 큰 포트홀은 선실용이고 작은 포트홀은 화장실용이었어요.
이 조각은 1994년에 발견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인양된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중에서 지내다 보니 바다 생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포트홀에는 여전히 유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버고 이 물체 중 하나만 꺼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일어나세요. 빅토리아 시대의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19세기의 전형적인 런던 사람인 다프네를 소개합니다. 그녀와 남편 존은 평범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21세기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일찍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22세 이전에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춥지 않았다면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다프네와 존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석탄 벽난로와 철제 격자가 있는 빅토리아 스타일 중앙난방이 없었어요. 그것을 가진 부유한 계층조차도 벽난로를 잘 켜지 않았어요. 그런 난방은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다프네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지 않게 보호해준 유일한 건 낡은 양탄자예요. 네, 맨발로 바닥을 밟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실내 환기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모든 집은 공기가 꽤 탁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모든 고약한 냄새가 밖으로 나가도록 밤새 창문을 열어두라고 권했습니다. 다프네는 보통 혼자 일어나고 남편은 공장 노동자여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노커 어퍼의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시계를 대신한 매우 경제적인 대안이죠. 매일 아침 입식 임시 샤워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 다프네가 필요한 것은 그릇, 개수통, 천조각 그리고 비누예요. 아침 일과를 덜 스트레스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뜨거운 물 한 주전자입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비누는 차가운 물에서는 거품이 나지 않았어요. 더 쉽고 춥지 않기 위한 요령은 몸을 한 번에 한 부분씩 씻는 거예요. 미용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네일 살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있었다고 해도 노동자 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을 리가 없어요. 장밋빛 분홍색 손톱과 부드러운 피부는 게으름의 상징으로 전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 여성들은 손톱에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룩이나 울퉁불퉁한 선이 없어야 하고 손톱은 타원형이어야 하며 손톱 색깔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귀족 여성들은 잡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손에 레몬을 사용하는 반면 다프네와 같은 노동자 계층 여성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돼지기름을 사용했어요. 다프네와 다른 많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집에서 일했어요. 아니요, 매일 여러 차례 줌콜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바느질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잠옷을 입은 채 집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달리 존은 공장에서 16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변호사였다면 일을 덜 했을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상류층 신사들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곤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존은 매일 6km를 걸어서 출퇴근해야 했어요. 택시 대신에 말이 끄는 마차들이 있었지만 서스펜션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좌석이 좁고 불편했습니다. 말이 끄는 옴니버스도 있었지만 말이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쉽게 도로로 내던져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존처럼 아침을 거르거나 가기 전에 급하게 무언가를 집어들고 집을 나서시나요? 그렇다면 빅토리아 시대의 노동자들과 공통점이 있네요. 그들의 아침 식사는 종종 일하는 곳이 얼마나 먼가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 걷기 쉬운 거리라면 가족과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침 식사는 꽤 빨랐고 변변치 않았어요. 전형적인 노동자 계층의 빅토리아식 아침 식사에 대한 퀴즈를 낼게요. A. 스무디를 곁들인 아보카도 토스트. B. 크루아상과 카푸치노. C. 빵과 거품이 나는 보리로 만든 음료. 네, 빵 아니면 죽이었고 지역에 따라 맥주로 알려진 보리 음료는 힘든 하루를 견디기 위한 필수적인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보너스로 요리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선호했고 게다가 커피와 코코아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존에게 마차에서 물이 튀었어요. 아, 그냥 가서 갈아입어야지. 꽃향기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셔츠를 입어야지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꽃향기 유연제 같은 건 없었어요. 아내 다프네 또한 세탁기나 유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빨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빨래를 싫어했던 주된 이유는 기본적인 절차가 3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분의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빨래를 시켰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집에 뜨거운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빨래를 위해 물을 데울 때마다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엌에 그럴 공간이 없었어요. 빨래는 까다로운 세탁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항상 옷에 꿰매야 할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옷을 물에 담가뒀습니다. 토요일은 전형적으로 빨래를 담가두는 날이었어요.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진흙과 같은 일부 물질은 물에 쉽게 용해될 수 있었지만 다른 물질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얼룩 제거제는 세탁용 소다였어요. 월요일 아침 옷은 흠뻑 젖었고 세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깃처럼 때가 많은 곳에 비누를 사용하지만 비누는 꽤 비쌌어요. 그 다음에는 빨래통에 넣어 돌리고 짜고 말리기 위해 널었어요. 그러면 화요일에는 다시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면에 적용되며 양모의 경우는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르셋 같은 섬세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꽉 끼는 코르셋은 빅토리아 시대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꽉 끼는 코르셋을 정기적으로 입어야만 날씬한 허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성들은 그것을 패션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사들은 코르셋이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고 내부 장기를 올바른 위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프네는 코르셋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코르셋을 만들 수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옷의 색깔은 때때로 세탁에 의존했습니다. 중요한 건 흰 옷은 밝은 색의 옷보다 더 잘 끓이고 표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필요하면 쉽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흰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한 색깔을 입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연한 버전의 빨간색인 분홍색은 강하고 남성적인 색조로 여겨졌고 남자아이들의 색깔이었습니다. 소녀들은 대신 파란색을 선호했어요. 1940년대쯤에 상황이 바뀌었고 분홍색은 소녀들과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프네는 종종 분홍색과 파란색 옷을 만들고 다른 재봉사들처럼 일주일에 약 10실링을 벌었어요. 이 돈으로 다프네는 6실링의 일주일 임대료를 쉽게 지불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음식이나 필요한 것에 쓸 수 있었어요. 1실링이면 일주일 동안 충분한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빵 5덩어리도 1실링, 즉 12펜스 정도였어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은 1실링이면 약 8kg의 채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석탄 한 포대도 약 1실링 정도였어요. 이제 왜 다프네와 존이 벽난로가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을 태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1실링이면 새 옷을 살 수 있었는데 옷이 마차 때문에 물이 튀긴 후에 격렬한 세탁 과정을 견디지 못했을 경우에 말이죠.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영국 최초의 공중 화장실은 1851년에 등장했고 그 해에 만국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화장실에는 보통 S자형 파이프가 있었어요. 그 목적은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나쁜 냄새가 코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에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치품이었죠. 일반 주택과 시골집의 시설은 그렇게 편리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다프네는 어떤 종류의 화장실을 갖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당연히 TV도 없었고 심지어 빛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마자 깨어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촛불과 램프용 기름은 싸지 않았습니다. 다프네는 오후에 또 하나의 드레스를 마쳤기 때문에 초를 태울 필요가 없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